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연초라 그런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 걷기, 밤늦게 먹는 습관 버리기,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기.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엔 식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난주에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비만의 원인은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몸속의 독소라는 것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평생 날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화와 해독의 열쇠는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 즉 과일과 채소라는 것까지도요. 이어서 읽어드릴 오늘의 내용은 음식을 언제, 어떻게 섞어 먹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2010년에 아마존에서 초판이 나오고 다시 2021년에 개정판이 나오는 동안 4.5점 이상의 별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나서 나온 개정판까지도 높은 평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이 검증되었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비 다이아몬드는 자신을 몸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원리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즉 보편타당하고 단순한 사실들입니다. 판단과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스스로 시도해보고 체험을 통해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옮기니 강신원,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건강은 바로 만사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쇼펜하우어. 뉴욕타임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 앨런 워커 박사의 이야기를 실었다. 우리 인간의 초기 선조들이 주로 먹은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씨나 새싹, 잎이나 풀도 아니었다. 그들은 잡식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과일에 의존해 생존해 왔다. 워커 박사는 치아에 표시된 줄 모양을 연구함으로써 식사 성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석화된 치아의 연구에서 워커 박사는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다. 12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치아가 과일을 먹은 치아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먹도록 적응된 유일한 음식은 과일이다. 따라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이냐 보다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체중 감소의 효과 면에서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과 견줄 것이 없다. 예일 대학의 교수 주디스 로디는 뉴욕에서 열린 비만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에서 다소 흥미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그녀는 과일 속에 당이 주는 이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다음 식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과당을 탄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일반 설탕인 자당을 탄 물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을 먹었다. 과당을 섭취한 사람들은 다음 식사에서 자당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평균 479칼로리나 적게 먹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바나나, 건대추 야자, 말린 과일 같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긴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에서 머문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0-30분 만에 위를 통과한다. 그들은 분해되자마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창자에 풀어놓는다. 위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 이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낸 다음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시작한다. 과일이 주는 으뜸 가는 역할은 소화 계통을 쉬게 해주고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풀어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하다.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과일 한 조각, 예를 들어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자. 그 사과 한 조각은 위를 거쳐 바로 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 방해받고 만다.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 안의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선다. 이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아마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식사한 다음 한 조각의 과일이나 한 잔의 주스를 마시고 난 후에 날카로운 위통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것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이런 거북스러움의 이유는 위를 통과해 바로 장으로 갔어야 할 과일이 다른 음식에 의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나쁜 방법으로 먹으면서도 그 거북함을 사과 탓으로 돌린다. 그들은 난 사과가 맞지 않아. 사과를 먹고 나면 밤새도록 트림을 하거든 하고 말한다. 사과를 먼저 먹고 그 사과가 그대로 위를 빠져나가는 시간인 20분이 경과한 후 다른 음식이 위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과일,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과 같은 산성 과일에도 해당된다. 이 과일들은 식물학적으로 산성 과일로 분류되었을 뿐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 된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장기간에 걸쳐 어기면 결국에는 병에 걸리게 된다. 과일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서 놀랍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음식에 포함된 5가지 필수 성분의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포도당 90%, 아미노산
4에서 5%, 미네랄 3에서 4%, 지방산 1% 이상, 비타민 1% 미만. 이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지구상에 단 하나의 음식밖에 없다. 바로 과일이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를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어떤 종류의 과일을 먹어야 하는가와 어떤 종류의 과일 주스를 먹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어떤 과일이든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일은 매우 약하고 섬세한 음식이다. 과일을 요리하면 그 소중한 가치를 파괴시킬 뿐이다. 열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과일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은 채로 섭취되어야 한다. 구운 사과, 과일 통조림, 요리한 사과 소스, 파이는 어떤 정화 능력도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몸에서 독성화되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내장기관의 내벽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 아주 해롭다. 우리 몸은 그 산성화된 물질을 중화시키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과일 주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해야 한다. 공장에서 농축되어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저온살균 처리되면서 마시기도 전에 산성화된다. 이 액체를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찌운다. 당신은 아마도 주스는 도대체 왜 마십니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 통째로 먹는 것이 부서진 것을 먹는 것보다 항상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중요한 점은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부서져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머금고 삼키기 전에 침과 섞이게 해야 한다. 천천히 씹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과일은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된다.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떤 음식과 비교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음식을 먹은 후 다시 과일을 먹을 때까지 경과되어야 하는 시간의 문제이다. 위가 비어있기만 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20분에서 30분이 경과되기만 하면 그렇다. 이것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주스와 일반 과일은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전을 위해 20-30분이 필요하다. 바나나와 건대추 야자, 견과류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일단 과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먹으면 적어도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4시간이다. 이 시간들은 적절한 음식 배합에 따라 먹은 음식에만 해당된다. 적절히 배합되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8시간 정도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는 지방을 태우므로 먹고 싶은 음식은 얼마든지 먹은 후 과일을 먹으라는 말은 위험하다. 그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에 협조 없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 적절한 음식 배합만큼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고 소화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것은 없다.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바로 소화기관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소모된다. 가장 중요한 몸의 독소 제거를 위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으로부터 독성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그 빠진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해보자. 그것은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에 관한 문제다. 음식을 잘 배합해서 먹는 것이 살을 빼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소는 어제도 풀을 먹고 오늘도 풀을 먹는다. 사자는 어제도 고기를 먹고 오늘도 고기를 먹는다. 수천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섞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살이 찌고 병에 걸린다. 음식은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독성 노폐물을 대변과 소변, 그리고 호흡과 땀 등으로 배출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현명한 우리의 몸은 노폐물을 일단 지방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려는 몸의 자기 방어 기능을 작동시킨다. 지방도 힘들다. 노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인 수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둔다. 기회를 보았다가 배출해버릴 결심을 한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 지방은 다른 지방 친구와 수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의 몸은 이제 지방과 수분이 가득한 몸이 되었다. 당신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너무도 단순하지 않은가? 체중 감소를 위한 1차 목표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살 빼기 기본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이 원리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할까? 부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이 위 안에 들어와 부적절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하자. 일단 위 속으로 들어가면 농축된 단백질은 그것을 분해하는 특정 소화액인 산성액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당신은 구운 감자도 먹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잠깐, 감자는 채소가 아닌가요? 감자는 채소다. 만약에 날감자를 베어 물어 씹어 삼킨다면 이것은 위 속에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구워지면 턱이 아플 때까지 씹어도 그것이 물로 변하지는 않는다. 일단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대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농축된 전분이 스테이크와 함께 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이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한히 지혜로운 몸은 비상사태를 즉시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몸 안의 최우선 순위가
음식물의 소화이기 때문이다. 몸은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시켜야 한다. 이제 몸은 정말 한계까지 몰리게 된다. 더 많은 액이 위에서 분비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몸에서 이 모든 소화액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화액이 또다시 분비되면 우리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위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강제로 소장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오랫동안 위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은 부패되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되었다. 부패된 것과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영향을 받은 영양소는 건강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다.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은 몸에서 유독한 산성을 발생시킨다. 부패와 발효 때문에 가스가 찬 느낌과 헛배, 속쓰림, 식도 역류, 소화불량 등을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화관에서 알코올이 생산되는데 술을 마신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며 간을 손상시킨다. 빈속에 닥치는 대로 먹고 나면 술을 마신 것처럼 어질어질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모든 포유류는 소화관이 3.65m 정도인 사자부터 85m나 되는 기린까지 그 동물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맞게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소화기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육식, 초식, 잡식, 과일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인간이 어떤 형태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또한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며 몸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당신은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었을 것이다. 생선과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이다. 닭고기와 국수도, 계란과 토스트도, 치즈와 빵도, 시리얼과 우유도 함께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식탁에서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식탁 위에 음식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힘들어진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과일과 채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었다. 사람의 위는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농축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장을 거쳐 나가야 한다. 9m나 되는 장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사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이 음식은 위를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며 장을 통과하는데 20에서 40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의학 박사인 아서 케이스는 두 집단의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이 실험을 통해 한 끼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방해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혼합되었을 때 위에서는 항상 소화가 지연되었다. 그 정도는 개인마다 그리고 섭취된 특정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갈파했다. 찌꺼기에 대한 검사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 미립자와
단백질 파편과 섬유질이 보인 반면 따로따로 섭취되었을 때는 그 각각의 성분이 완전히 소화되었다. 만약 한 끼에 한 가지만 먹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에너지로 이용된다. 소화되지 않은 어떤 성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길 원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이다. 스테이크나 생선,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어떤 살코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한 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감자, 밥, 국수, 치즈 혹은 빵도 안 된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과는 괜찮다. 달리 말해서 스테이크와 함께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라는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채소도 좋다.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필요가 없다. 채소는 중화액이나 산성, 알칼리성에서도 분해된다.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더 많이 익힐수록 더 많은 생명과 수분이 그 음식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약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구운 감자를 먹어라. 그것을 약간의 버터와 함께 먹어도 된다. 호박, 콩, 브로콜리 또는 원하는 다른 채소와 샐러드를 함께 먹는다. 당신은 굶주릴 필요가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채소나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빵을 먹고 싶다. 빵을 채소나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마늘, 채소,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치즈를 먹고 싶은가? 그럼 치즈를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은 후 마른 빵 조각은 넣지 말고 먹는다. 또는 치즈를 녹여 채소 위에 넣을 수 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긍정적인 맨 첫 번째 결과는 날씬한 몸매로 나타날 것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는 것이 좋지 않다면 단백질과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과 다른 탄수화물을 섞어 먹는 것은 괜찮을까? 실제로 한 끼에 하나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은 위험하다. 이유는 단백질마다 성격이 아주 다르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한 가지 이상의 단백질에 필요한 소화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2종류의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없다거나 2종류의 견과류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고기, 계란, 유제품이나 견과류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단백질을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탄수화물은 단백질만큼 분해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마른 빵 조각을 넣고 또 구운 감자를 먹는다면 이것들은 발효되지 않고 소화가 될 것이다. 밥과 콩도 좀 버겁기는 해도 위 안에서 서로 맞을 수 있는 배합이다. 또는
야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콘칩을 먹고 싶다면 그것도 제대로 소화될 것이다. 두 종류의 탄수화물 음식을 섞으면 위 안에서 상하지 않고 섞일 수 있다. 반복하는 말이지만 한 번에 이런 음식 한 가지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위장에 일거리가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소모가 적게 된다. 제대로 된 음식의 배합은 에너지를 풀어주어 해독해준다. 따라서 제대로만 먹으면 허기질 이유가 전혀 없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가면서 10일 후에 5kg을 빼자는 것이다. 내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할 일은 내가 설명한 대로 음식을 배합해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만에 위를 통과할 음식을 먹는다면 바로 거기서 벌어들인 5시간의 에너지가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그 음식이 훨씬 쉽게 장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벌게 된다. 당신은 가고 싶은 어떤 식당에 가서도 이 원리를 지킬 수 있다. 오늘의 특별 요리가 뭐죠? 오늘의 특별 요리는 대구찜입니다. 그럼 저는 대구찜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대구찜과 함께 나오는 밥 대신에 야채를 먹겠어요. 오늘 오후의 야채 요리는 뭔가요? 신선한 오이와 양배추입니다. 그것 괜찮군요. 대구찜과 야채를 하겠어요. 그리고 샐러드도 많이 갖다 주세요. 문제를 쌓아오는데 20년, 30년 혹은 40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전시킬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배출 주기.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할 경우 어떤 활동보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 주기 동안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정답이다.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이 배출 주기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후에 하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주기. 낮 12시 이후는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다. 배가 고프다면 지금이 먹을 때이다. 그러나 여기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음식은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키는 음식으로 식사하지 않길 바란다. 최소한의 가짓수로 음식을 배합한다는 원리를 지켜서 그 음식을 분해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해야 한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화주기.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뽑아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간이다. 음식은 장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흡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절히 배합된 식사는 3시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 흡수되고 동화된다.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는 8시간에서 12시간 혹은 그 이상 위에 머무를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능하면 일찍 식사를 하기 바란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이 새벽 4시경 배출 주기에 들어서기 전에 동화 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도 잠자기 직전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에서 두 번째로 나쁜 시간이다. 그러면 그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 당신이 일어난 아침 시간이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침 식사에 대해 사실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자. 인체기관이 야식이나 잘못 배합된 음식과 싸우면서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편히 쉬었고 그 하루를 위해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 있다. 아침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든든한 아침 식사에 쓸 것인가? 소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게 되었다. 토스트와 계란, 시리얼과 우유, 고기와 감자 같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나쁜 조합이다. 몸에게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라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음식이 창자에서 흡수될 때까지 에너지는 소모될 뿐이다. 에너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합당할까? 아침 식사를 건너뛰더라도 음식 부족으로 절대 기절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의 몸은 전날 먹은 음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훨씬 더 정신이 나고 원기왕성하게 될 것이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과일은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잘 씹기만 하면 더 소화할 필요가 없다. 과일이 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다. 불과 몇십 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되고 이용된다. 과일을 먹으면 온종일 생산적이고 활기 있게 되는데 그것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무거운 하루를 의미한다. 그러나 과일이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사과 하나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오렌지 한 상자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위가 비어 있다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침에 오로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이 법칙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항상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은 충실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이로움을 준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했다. 과일과 과일 주스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열을 가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거나 혹은 식사 후에 먹음으로써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복에 먹은 과일에는 긍정적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는 생활 습관으로도 살이 안 찐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칼로리의 양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칼로리는 많이 가공되었거나 잘못 배합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질 좋은 칼로리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체중을 줄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이다. 또 얘기할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증거이고 내 말을 듣고 평생 살찌지 않고 살아가는 수만 명의 친구들이 또한 그 증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칼로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양질의 음식에 대해 생각하라고 호소한다.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비만인 야생동물을 보았는가?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는 기존의 관념은 완전히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잘못 배합되고 독성이 많아서 몸을 틀어막는 음식이라면 아무리 낮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중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순결한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살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건강은 결국 우리의 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달려있다. 몽테뉴. 데바의 한 줄 평. 자연에서 모든 생명체는 가공되거나 꾸미지 않은 본래의 성질과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물원이나 사람이 꾸민 정원에는 기후나 토양, 지형에 맞지 않는 생명체가 뒤섞여 있다. 어느 쪽이 건강하고 조화로운가?